중요한 변수를 얘기 드렸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하게 제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이번 상반기에 반등 에너지도 사실 금융의 힘이 컸어요. 예, 결국 특례보금자리론의 그 40조 그리고 그 40년, 50년 만기 대출 그건 뭐 한 달 반짝이었지만 그것도 엄청난 인기였거든요. DSR 우회할 수 있는 그게 많이 쓰이면서 이 8월달 거래량이 올라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금융의 그 지원, 유동성 공급 이것이 이 반대로 지금 180도 바뀌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금융 규제가 들어간 것과 같죠. 이것 통해서 다시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빌릴 수가 없는 거죠. 빌릴 수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다. 분명히 상급지 가려면 필요한 돈이 올라갔는데 반대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 거예요.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든 겁니다. 갈아타기 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결국에 그렇게 되면 수요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봉쇄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지켜보거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뭐 급하신 분들은 전세로 또 한번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혹은 내 집 갈아타기 하려고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매 물량의 7만 5천 개가 사실 갈아타기 하려고 내놓으신 분들의 물량도 많았는데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서 물량을 그대로 걷어들이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또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던 50년 만기 주담대 중단. 이건 뭐 한 달밖에 안 썼죠. 한 달밖에 안 했는데 인기가 정말 많았는데 중단됐고 특례보금자리도 결국에는 중단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이거를 상당 기간 동안 이게 1년 동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1년도 안 돼 조기 종료하는 거예요. 조기 종료. 근데 이 조기 종료가 여러분들 정부에서 정책을 피면 웬만하면 조기 종료 안 합니다. 근데 조기 종료를 했다는 거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가. 그걸 얼른 파악하셔야 돼. 수가 있다. 노림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기 종료했다라는 거는. 그리고 추가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은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지금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시장금리가 오히려 역으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정부도 금융당국도 이거를 용인해주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미 시그널을 많이 보냈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지금 좀 많은 편이니까 GDP 대비했을 때 105까지 올라갔으니까 요거를 좀 축소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한 일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 50년 만기 주담대도 그렇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조기 종료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고 지금 이번 10월 달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증가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작년에 이 문재인 정부 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중단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담보대출을 감소하는 거,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거를 우리가 봤죠.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금리가 가뜩이나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지금 인상하는 방향으로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빌리는 금액 자체도 줄어드는데 그 금액에 따른 대가, 이자도 지금 올라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가산금리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가산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다른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갈아타기 수요 끊기고 실제로 매매를 고르지 않는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과 수요 약화에 따라서 매매가 아닌 전세를 택하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은 전세 물량이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구조상의 이유로 이 전세가 당분간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급등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적당한 상승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이제 전세가가 지금 떨어질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적정 수준의 상승이냐, 아니면 급등으로 가느냐인데, 지금 이번 10월, 11월, 12월 초까지는, 생각보다 강하게 전세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이 매물대 구조가 전세 물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매매 물량이 줄어들면서 완연한 모양새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적인 전세 급등을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전세가가 볼만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가산금리 인상 그리고 매매 수요 약화 여기에 플러스해서 그 갈아타기를 못한 수요자들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막히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 물량 자체가 임대로 또 돌려지는 물량들도 상당할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주담대 가산금리로 인해서 그리고 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어떤 통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내년 상반기의 시장 움직임을 좀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해 하반기 마지막 남은 10월, 11월, 12월 움직임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움직임은 다를 것이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미 타이밍을 잃다 보니까 지금 관망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 굳이 저는 갈아타기를 하는 것은 조금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지금 의도된 누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도된 누르기. 그래서 가계대출이 축소가 지금 목표고요. 그 중에서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은 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전세자금 대출은 건드리기 쉽지 않고 결국엔 주담대를 통해서 이것을 억제하는데 가계대출을 억제하는데 최대로 많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가산금리는 지금 0.1, 0.2 수준이지만 요거를 조금 더 올릴 가능성도 높고요. 최악의 수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같이 계속 가계부채, 그러니까 전세자금대출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늘려가는 모양새가 이어진다라면 결국에 2021년에 했던 이 총량, 부채 총량제를 또 다시 도입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1년이든 언제든 이제 빌려주는 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은행마다 이 금액을 정해서 총량, 빌려줄 수 있는 총량을 정해가지고 그게 떨어지면은 이 대출 영업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또 최악의 수로 대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의도된 바를 우리는 파악했으면 그걸로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악의 시기까지 간을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 어쨌든 앞으로 10월, 11월, 12월은 신규 대출은 의도된 바와 같이 대출이 감소하는 모양새로 갈 거고 이 대출 감소는 결국 이 거래량의 하락과 가격의 조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게 조정이라고 제가 썸네일은 해놨지만 우리가 이전에 그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나왔던 급락 30% 40% 단기적으로 30% 40%가 빠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소폭 조정되는 모양새만 가져올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요 감소가 분명해 보인다.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수가 180도 바뀐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염두하시고 내 포지션 조정을 하는 것이 지금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3년에 우리 상반기의 반등 에너지 결국엔 금융 완화 정책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등 에너지가 강하게 나온 건데 지금 상황이 모조리 지금 셧다운이 됐다. 50년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셧다운 됐어요. 중단해버렸습니다.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180도로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들의 의도한 바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 의도한 대로 시장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구태여 여러분들이 전고점의 주인공이 되실 필요는 지금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상황을 충분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과도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필살기는 결국에 은행들은 이 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 돈을 빌려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된 바와대로 은행도 같이 움직여줄 거고 먼저 움직일 겁니다. 선제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 필살기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아주 강한 필살기죠. 이거는 금리를 오히려 올린 거예요. 올린 겁니다. 시장 금리를 올린 거예요. 올린 거. 기준금리는 냅두고 시장 금리를 올린 겁니다. 뭐만 딱 골라서 주택담보대출만 올린 거예요. 그 말은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거든요. 줄이겠다는 의도예요. 그래서 거래를 줄이겠다는 소리고 가격을 좀 조정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계속 버티고 한다고 해서 뚫고 올라가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금융규제까지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시험대에 올라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목표와 의도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정부랑 금융당국은 같은 이해관계로 움직일 거고요. 지금 정부는 뭐예요?
지금 총선이 얼마 뒤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6개월만 뒤면 총선이에요. 지금 총선 전에 전고점 돌파가 나오면은 과연 정부가 좋아할까요? 예, 지금 계속 간 보고 있어요. 간 보고 있죠? 공급 대책 나왔고 여러 완화책들이 나왔는데도 다 수량만 났지 큰 움직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급량을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요자에 대한 완화책이 나와야, 수요가 결국 생겨야 공급량을 소화할 수 있고, 공급량이 소화한다는 확신이 들어야 공급자들이 공급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전 말씀드렸고, 숫자만 있는 공급이 없는 대책이었다. 그리고 PF만 살리는 그런 반쪽짜리의 그 공급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고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때도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수요를 건드리는 이 민감한 이 정책을 피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결국에는 총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레이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총선 때까지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돼요. 그때 이후에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여러 가지 시장 정상화, 완화책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올 때도 말씀드렸지만 큰 에너지, 큰 힘을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에는 총선이 끝나서 지금 여소야대를 어느 정도 시스템을 바꿔놔야만 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 총선도 안 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지켜봐야 되는 순간에 시장이 활기차게 움직였던 것이고, 정말 본격적인 게임과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총선의 이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목표는 너무 뚜렷한 겁니다. 총선 전까지는 이렇다 할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 거고 여론의 간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완화책을 받듯이 이번에 그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반등을 넘어서 전고점 돌파하고 그 뇌관을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계부채를 축소시키고 시장을 좀 트리거가 터지지 않게, PF가 터지지 않게, 금융이 안전하게, 경제 상황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 최대한 억누르는 상태로 지연시키는 정책을 필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 당국을 활용해서 총선 전까지는 계속 의도된 바와 같이 좀 집값이 눌리는, 전고점 돌파가 아니라 눌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가 생각했듯이 기회가 다시 올 거니까 지금 급하게 갈아타기를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미 계획이 나왔고 의도된 바가 나왔습니다. 집값을 어느 정도 조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금융책이고요. 이런 금융책이 나오면 그 조정이 반드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급하게 움직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이 고평가 국면이에요. 왜? 일단 실사용 가치인 전세가와 이 매매가의 간극이 워낙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은 1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전세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이제 중급지나 뭐 이런 지역들은 50%, 60% 내외. 이 정도 수준이에요. 하급지까지 하면.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바뀔 거예요. 또 바뀌게 돼서 다시 투자자가 진입하기 좋은 환경으로. 전세가가 올라와주고 매매가는 눌리고. 이런 그 시장의 구조가 다시 변화하는 상황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진입하기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질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줄 필요가 지금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구태여 반대로 가는 전략을 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특히 실제 수요자는 갈아타기 하실 때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전세가가 올라와 주는 것들, 전세로 살 건 아니지만 전세가가 올라오고 이 매매가 어느 정도 눌려주는 이 모양새, 이것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가격보단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중요하겠고, 투자자분들은 아파트는 당분간은 보시지 않는 게 좋아요. 총선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봐도 안 늦습니다. 투자자는.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이 조금 낮은 금액대, 가치보다 낮은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 물건에 해야 되는 거고, 미래 가치가 높은, 사실 부동산의 저평가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다 현실 똑같이 100%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미래 가치가 생기면서 순간적으로 저평가되는 그러한 부동산을 접근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부동산 투자의 메커니즘 뭘까요? 바로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만 합니다. 이게 투자예요. 모든 부동산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근간은 땅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도 거기에 대지집은 뭐 평균 15평 정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상가를 사도 땅이 있는 거고, 오피스텔 사도 땅이 있는 겁니다. 땅을 비교적 싸게 사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싸게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투자 메커니즘의 이해입니다. 자,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상에 저평가는 없거든요. 특히 아파트는 저평가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저평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과 같이 이런 이 정책이 주는, 규제가 주는, 완화가 주는 순간적인 저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완화나 규제, 지금도 예를 들어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되면 저평가 구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화가 됐을 때, 이게 완화라는 것도 결국 이 미래 가치, 미래 완화됐을 때 미래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저평가의 그 구간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주 찰나라가지고 이 타이밍을 잘 활용해야만 여러분들 투자 수익을 거두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 항상 많은 분들이 고려하는 것이 이제 개발호재죠. 이것이 발표하는 당시에는 원래 이것이 없다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개발호재가 발표하는 그 당시부터는 순간적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뭐가 생기고 인구가 증가하던 이 편의성이 증대되는 그러한 개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땅의 미래 가치가 순간적으로 또 고평가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 금액 자체는 지금이 가장 낮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동산 정책 완화와 규제, 그리고 개발호재,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순간적인 저평가가 되는 부동산이 뭔가,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투자자로서는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규제가 만들어주고 호재가 만들어준 순간적인 저평가는 뭐가 될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죠. 자, 그랬을 때 일단 빌라, 이거 지금 처참합니다. 처참하게 폭락한 재개발 빌라를 이제 첫 번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랑 지금 시장 움직임이 정반대예요. 지금 아파트는 상반기에 반등 에너지 크게 가져왔죠. 근데 빌라는 오히려 내려왔어요. 이건데 빌라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이게 이 전세가 상한제 때문에, 전세가 상한제, 전세가 공시가의 126%의 미친 금액으로만 전세를 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미친 거죠. 정해졌어요. 지금 정해져서 시세는 이것보다 높은데 이 금액에 놔야 돼요. 그래야 전세 보증보험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수요자가 받을 수 있어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금액이 낮아지니까 매매 금액도 같이 머리끄댕이 잡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빌라들은. 그래서 특히 우리는 투자할 때 지금 재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는 이 빌라를, 처참하게 폭락된 빌라 중에서 재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는 빌라를 고르시게 되면은 이게 순간적인 저평가 물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로는 뭐냐면, 상가들인데, 낙후된 상가들. 낙후돼서. 상가는 보통 우리가 수익률 5% 잡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이 중요해요. 월세를 얼마 받느냐. 그래서 그 월세 금액을 5% 수익률로 잡고 매매가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월세가 낮거나 공실인 상태가 많아요. 막 아파트 다니는 상가는 30년 이상이 돼야 이제 연한이 들어온 거잖아요. 30년 되니까 공실도 많고 월세가 정말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어때요? 거의 공시가에 근접한 가격대의 상가들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처참해진 저렴한 상가들 중에서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이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특히 이미 강남의 단지들은 재건축에 돌입한 단지들 보면은 어느 정도 금액 되면 재건축 상가가 대지집은 평당 뭐 5억, 7억 정도 하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상가들은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곧 연안에 들어오거나 지금 마침 일기 신도시 지금 특별법이 있죠.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일기 신도시도 재건축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들이 지금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똑같이 재건축이죠. 미래 가치는 아파트입니다. 미래 가치는 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빌라지만 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순간적인 저평가를 활용해서
내가 투자를 진행한다라면 이게 미래가치 높은 곳에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을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강의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2시 반에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 날도 오전 10시에 저희 솔로몬 소장이 토요일 날 10시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평일에 못 오시는 분은 이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주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미래가치, 그리고 순간적인 저평가가 온 지금 현재 서울과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어느 지역,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기막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1억, 2억 정도의 작은 금액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택지는 어떤 게 있고,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빠르게, 시장보다 한 발 빠르게 공부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은 하단에 이 댓글, 실시간 댓글도 있고 제 영상마다 댓글이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댓글에 파란 링크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도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 강의 영상들 보시면서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